밤을 날 일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뭔가가 빠져나간 자리가 감당하기 싫을 만큼 허전한 것도 같았다. 접니다. 앉은 걸음으로 문 쪽으로 다가갔다. 가슴에 얇은 이불과 베개를 안은 그가 방 안에 그것들을 들이밀고 뒤돌아섰다. 편히 쉬십시오. 문턱에 얹힌 말은 그것뿐이었다. 겁쟁이, 야박하기도 하네. 혼잣말을 하다 말고 실없이 자주 한다. 산 그림자. 송은일. 83이야. 그건 왜 묻노? 스님이 쭈글쭈글한 인매 사이에서 바람이 새는 듯한 목소리로 실눈을 뜨며 나를 쳐다보았다. 머릿속이 나이 계산을 하느라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27살에 내가 태어났고 내가 6살 무렵이었으니 그때 어머니는 32~33살쯤이었다. 이 노 스님은 아니다. 참나무처럼 젊어 보이던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은 그때 벌써 50이 넘은 나이였다. 간단한 숫자들인데 세월의 덮개를 끌어내 보려니 땀이 진득 배어난다. 그늘이 우르란 산속에 자리 잡은 절인데도 올 더위에는 어쩔 수가 없나 보다. 그때 그날도 초여름쯤이었다. 엄마가 새로 지어준 나폴나폴한 포플린 치마를 입고 출발한 길이었는데 몹시 더웠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느라 땀이 몽글몽글 피어났다. 쌀 자루를 이고 같이 오던 이모 할머니는 아예 저고리를 벗어서 보퉁이 자락에다 끼워 넣고 속 적삼 차림으로 산길을 올랐다. 힘들다고 엉겨드는 나를 업었다가 어머니가 까부라지듯 주저앉았을 때 숲속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났던 스님. 그 등에 얼굴을 묻다가 느꼈던 익숙하고 몽롱한 습기. 그때 여기 몸담은 사람은 하나, 둘, 6이었어. 제일 젊은 사람? 20 간 넘은 행자가 둘 있었지 아마. 또 아니 이 사람이 절집 사람들 나이는 어쩌자고 자꾸 묻노. 그것에 연연치 않으려고 얘 들어와서 하는데 한 분은 나보다 한참 위셨고 한 사람은 나랑 비슷했고 또 한 사람은 우리보다 10대 살이나 아래였을까? 글쎄다. 요새는 기억이 막 흐려져. 게다가 엊그제 일도 간감한 것이 많은데 몇십 년 전 일은 어째 자꾸 묻는 게야? 그때 이 스님보다 10살 아래의 스님이었다면 그는 38 정도였다. 그렇다면 뭔지 아귀가 맞는 것 같은데 기억이 명확해질 수 없기 때문은 매일반이다. 퇴락해가는 절은 단청조차도 흔적으로만 남아있다. 드문드문 흙벽이 드러나 상처 입은 채 딱지가 앉은 늙고 큰 짐승꼴이다. 고속도로를 방불케 하는 길들이 절로 통하는 길마다 놓여 있는데 이 절은 겉으로 보기에도 그때보다 훨씬 낡고 허름하다.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세월의 흐름에 동승하지 못하고 가뭇없이 사라지는 편에 서 있는 셈이다. 하긴 이 절에도 옹색 하나마 길이 닦이기는 했다. 절에서 100m쯤 내려간 공터에서 승용차 넓이의 길이 꼬부장하게 휘어져 올라왔다. 군에서 터줬지. 관광지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큰 길이 놓이나 했어. 중도 폐지. 간신히 신용을 하다가 말았어. 읍내에 절이 4군데나 생겼거든. 지금은 특별한 날 아니면 등산객이 스쳐가기나 할까. 도통 사람이 드물어. 스님은 내가 자꾸 묻는 게 마땅치 않다면서도 말 상대가 생긴 것이 좋은지 시키지 않는 말도 잘 해준다. 이왕 내친걸음이었다. 질문 자체가 명확치 못한 의문을 이 절에 와서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어쩐지 뭔가가 잡히는 것 같지 않은가.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지금은 다 흩어졌지. 다른 절로 간 사람, 열반한 사람, 저 세상으로 간 사람.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있지. 젊은 나이에 속인들이 죽듯이 세상을 버렸으니까. 절집에서 무얼 못 먹어 죽은 사람은 없는데 해명이 그이는 통 뭘 먹질 못했어. 폐병이었는데 고집을 부려서 병원에도 안 가고 그 병엔 잘 먹는 게 약이라는데 뭘 넘기려고 해야지. 살았으면 부처가 될 성불은 그릇이었는데 몸이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 갔지. 저녁 공양 때가 다 됐는데 이 사람이 늦는다. 나는 열반에 들지 못하고 병에 걸려갔다는 해명이라는 스님 이야기가 맺히는데 스님은 보따리를 풀려다가 덮어버리고 엄마 기다리는 아이처럼 연신 읍내에 장보러 나갔다는 젊은 스님을 기다린다. 자고 가도 괜찮아. 대신 밥은 네가 끓여 먹어야 돼. 요즘엔 절에 와서 밥 해주겠다는 사람이 없어. 예전엔 먹여주기만 해도 절집살이 하겠다는 사람이 많았지. 못 먹던 시절 얘기지. 큰 절이면 몸담겠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긴 안 와. 시골에 사람이 없는 거와 같지. 너도 시골살이가 싫어서 대처로 나간 사람이지? 웃긴 왜 웃냐? 보은이 그 사람이 혼자 온갖 일을 다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서 늘 애를 쓰지. 오늘 밤에 여기서 밥 해먹고 자고 가. 우리 밥도 끓여주고. 검버섯이 버즘버즘 피어난 스님 표정이 7살짜리 막내 조카애가 떼쓰는 것처럼 보여서 나는 풀풀 웃는다. 장소와 어울리지 않거니와 속내와도 걸맞지 않는 내 가벼운 기분이 객적어서 또 웃고. 긴 여름해지만 금방 쓰러질 것이었다. 잘 닦여진 길에서야 시간이 대수로울 게 없지만 기울기가 심한 데다 구절 양장 같은 길을 차를 끌고 나갈 자신이 없었다. 올라오는 길에 공처럼 구르는 착각을 몇 번이나 일으켰다. 전화, 요새 전화 없는 데가 어디 있나? 필요하면 내 방에 가서 써. 하긴 네가 안 돌아오면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겠다. 여기서 부모가 없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을 터이다. 물론 오빠가 있다. 느닷없이 사라진 나를 궁금해하다가 급기야는 올케에게 더럭더럭 역증을 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한 길이 여기까지 이른 것이다. 내일이 어머니 제사였다. 한여름이라 오빠 식구와 나는 아예 휴가를 잡아서 그제 돌아온 참이었다. 내가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아주 달다. 부드러워서 갉아먹기도 괜찮고. 이가 부실해서 못 먹는다면서도 스님은 내가 집에서 따 들고 온 복숭아를 합주기처럼 오물거리며 2개째 먹는다. 절에 올 때는 늘 뭔가를 챙기던 어머니와 이모 할머니의 습성이 어떻게 떠올랐는지 모른다. 절에 가야지 작정한 것도 아니면서 집을 나서기 전에 뒷마당에 있던 복숭아 나무 가지를 꺾어 열매를 따왔다. 스님이 가리킨 갈색 고무통에서 쌀을 3공기쯤 양재기에 퍼담고 약수터로 나선다. 부엌이 예전의 공양간과 그 옆에 작은 방 1칸을 합쳐 입식 부엌으로 개량됐는데 천정이 낮아 답답했다. 가파른 산 중턱 옹색한 터에 자리 잡은 절이라 꽤 여러 채인 정각들은 그래서 하나같이 자그마했다. 요사채를 겸한 대문간을 들어서면 좁장한 마당 정면에 대웅전이 있고 왼쪽엔 산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정자마루와 그에 잇대어진 2칸의 방과 부엌이 들어있다. 대웅전 뒷곁의 약수터에서 고개를 들면 산신각이 보이고 왼쪽에는 칠성각, 오른쪽에는 종각이 자리 잡았다. 오늘 본 종각은
허물어진 지붕에 바위솔과 강아지풀 따위를 얹은 채 비어 있었다. 내가 쌀 씻는 모습을 재민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스님에게 종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맨 꼭대기에 서 있는 무량수전을 가리켜 보였다. 사람이 있어야 종을 치지. 두 식구 살림으로는 너무 버겁고 비바람이 들이쳐서 녹슬지 말라고 옮겨놨어. 무엇이든 사람 손을 타야 반짝이거든. 불자들이 반찬을 해다 주기도 하느냐고 묻자 스님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따금 그렇기도 하지. 빠지지 않고 오시는 양반들도 있어. 호래비들 살림처럼 베는 모양이야. 하지만 법석스런 예불 드리는 일이 어디 그리 잦나. 게다가 근처 마을에 사람이 얼마나 있어야지. 실성한 할아버지처럼 두렁거리는 노 스님과 내가 밥에 뜸을 들이며 부엌 안마루에 앉아있을 때 보은이라는 젊은 스님이 돌아왔다. 슈퍼마켓에서 쓰는 노란 쇼핑 바구니가 벌겋게 땀을 흘리는 그의 허리에 들려 있었다. 짐을 내리는 그를 향해 합장했더니 보은은 땀을 닦으며 허리를 굽혔다. 나이를 짐작할 수가 없었다. 짐을 덜 가지고 왔노라고 요사체 가운데로 난 문을 나서는 그를 보다가 노 스님에게 보은 스님의 나이를 묻는다. 허허, 거참 이상한 젊은이네. 속세 나이는 40서너 살이나 됐을까? 범납은 20의 남짓 됐을 게고 학생이지. 공부하러 떠돌다가 여기 주저앉았다 하더구만. 나 여기 들어온 지 5년 정도 됐어. 사람 겪지 않고 살 곳을 찾다 보니 예전 집으로 돌아오게 되더구만. 저 사람이 혼자 있지 뭔가. 주지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덩그러니 남아있더라고. 저 사람이 잡아주기도 하고 나도 죽을 자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주저앉았어. 나 봉양하느라고 저 사람이 고생 많지. 이대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면서도 뭔가가 뒷덜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듯한 기분이 가시질 않는 것이다. 머뭇거리는 사이 어둠은 망설임보다 빨리 짙어지기 시작했다. 제사상에 매를 떠놓고 예를 올리듯이 스님들은 저녁 예불을 위해 소반을 바쳐 대웅전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예불을 올리는 사이 나는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상을 차리다 말고 큰 스님방으로 건너가 집에 전화를 했다. 걱정했다야. 이모 할머니였다. 언제나 속삭이듯 낮게 읊조리는 이모 할머니의 목소리에 오빠의 성화에 대한 걱정이 질에 묻었다. 진작에 할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났는데도 그 목소린 여전히 조심스럽기만 했다. 친구 집에 와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오빠한테도 그리 말씀드려 달라고 하고선 오빠가 아닌 게 다행이다 싶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들려왔다. 보은 스님의 목소리였다. 낮지만 힘있는 맑은 소리. 느닷없이 몸에 저릿한 전율이 지나가면서 소매 없는 팔에서 정맥이 파르르하니 돋아났다. 그것을 재우느라 팔을 곁고 쓰다듬는데 실없는 웃음이 나왔다. 스님들은 여름이라 부엌 안마루에서 저녁을 먹는다고 했다. 큰 스님께 외상을 차려 올리고 나와 보은 스님은 그 곁에 차린 상에 마주 앉았다. 반찬으로 두부지짐과 참나물과 고사리나물, 열무김치가 놓인 상이었다. 밥을 먹는 사이 두 스님들은 도무지 말이 없었다. 건너편에 앉은 보은 스님에게 자꾸 말을 시키고 싶은 짓궂은 생각을 참고 있는데 목구멍 안이 간질거렸다. 말을 걸지는 못하면서도 빤히 그를 바라보며 밥을 먹는다. 잔주름이 눈가에 모여들기 시작한 내 나이가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을 만큼 산속 사람들이 맑아 보였다. 그래서인지 자꾸 장난기가 발동했다.
나는 결국 심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결혼도 안 한 계집애가 나이 들수록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타박을 일삼는 오빠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밥공기를 비우고 숟가락을 놓는데 스님들 그릇에는 밥이 반 남았다. 큰 스님은 조는 듯한 자세로, 보은 스님은 내 시선을 피하는 것도 나를 쳐다보는 것도 아닌 채 여일한 속도로 천천히 밥을 먹는다. 묵도처럼 행해지는 식사였다. 날이 흐려서인가 산속의 밤은 시각으로는 가늠이 안 되게 짙은 어둠을 피워댔다. 식사 후 차 한 잔씩 나누고 스님들과 헤어졌다. 원래들 그러는 모양이었다. 할 일 없이 대문간인 요사채 끝방에 짐도 없이 몸을 부렸다. 엎드려 누우니 모래알 같은 먼지 밑으로 싸한 한기가 밀고 올라왔다. 큰 스님이 켜놓은 텔레비전 소리가 고장난 스피커 같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아무래도 씻고 걸레라도 찾아와야지 싶어 짧은 머리를 대강 추스르고 일어났다. 마당에 불을 밝히고 선 것은 석등이다. 촌스럽게도 촛불이다. 가물가물 불꽃이 흔들리다가 바직 소리를 내며 가녀린 연기를 피워낸다. 긴 세월에도 변하지 않은 그 불꽃이 가슴으로 옮겨와 붙는 것 같아 도망치듯 대웅전 뒤로 돌아가자 검은 상자 속으로 들어선 듯이 캄캄하다. 그래도 잘잘거리는 물소리 때문에 위치 파악이 어렵진 않다. 약수터에서 서너 갈래로 뻗어 올라간 부속 건물들은 그림자도 느껴지지 않는데 컴컴한 능선을 비집고 기억 한 토막이 촛불 자락처럼 비집고 들었다. 자다가 오줌이 마려워 깨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되는 버릇인데 그날 밤은 달이 밝았다. 잠결에 일어나니 엄마가 곁에 없었다. 지붕이 낮았던 방 안이었는데도 봉창을 통해 들어온 희뿌연 달빛이 명주 보자기처럼 펼쳐져 있었다. 엄마는 없었지만 요강을 찾았다. 그때서야 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약수터 바로 옆에 있는 지금은 부엌으로 합쳐져 개조된 방이었다.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사는 이모 할머니는 저만큼 붕창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잠이 들어 있었다.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양 따라다니던 곳이라 혼자 문을 나섰지만 무섭진 않았다. 게다가 엄마는 언제나 내가 소리치면 들을 수 있는 곳에 있기 마련이었다. 오줌을 누고 옷을 축히는데 속옷에 또 오줌이 묻고 말았다. 엄마를 찾아야 했으므로 고개를 두리번거렸다. 그때는 칠성각인지 뭔지 모르고 부처님 한 분이 앉아서 절을 받는 곳으로만 알았던 윗건물 앞에 엄마가 있었다. 안에서 부처님을 밝히고 나온 촛불을 받은 채 하얗고 긴 원피스를 입고 옆모습으로 서 있는 엄마는 꿈결인 양 아슬아했다. 부처님한테 들어가지도 않고 절도 않고 그냥 하얀 그림자처럼 서 있는 엄마를 부르려는데 어느 곁에 따라 나온 이모 할머니가 나를 보듬었다. 그 품에 안겨들면서 본 풍경은 생소했다. 엄마를 품어 안는 사람은 스님이었다. 낮에 나무 사이에서 나타나 나를 업고 오르막길을 오르느라 장삼자락이 흥건하게 젖었던 그 스님. 지난 겨울 언젠가는 저 아래 마을 입구에서부터 나를 업어주었던 그 스님. 수인아, 들어가자. 자면서 자꾸 오줌 누면 나쁜 꿈을 꾸게 되니라. 엄마는 지금 부처님을 만난다. 정말 꿈결이듯 할머니를 쫓아 들어와서 다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쨍한 햇빛이 간지러워 일어났을 때 엄마는 깨끗이 부신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해맑은 낯색에 부드러운 웃음이 어려 이제껏 보았던 어떤 엄마보다 예뻤다. 지난밤의 꿈이 다시 생각났으나 또 키가 크려고 개꿈을 꾸었나 보다고 여겼다. 엄마한테 꿈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씻고 계시는군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큼 하는 인기척과 함께 나타난 보은 스님이었다. 어둠 속이라 사람 형체도 뚜렷하지 않은데 전혀 놀라지 않았다. 손님 탓에 이제야 씻으러 나온 건가? 다 씻었습니다. 물이 참 상쾌하네요. 물맛은 여전한가요? 꼭 뭔가를 알고 하는 말 같아 반문이 나오지 않았다. 약간 비켜서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도 말없이 내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흘러내리는 물을 손에 받는다. 검은 형상이 가만가만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목을 씻는다. 그가 깨끗이 씻으면 어떤 채취가 날까? 아니, 채취가 있기는 할까? 그냥 깊은 산에서 흘러내린 물 같은 내음만 나지는 않을까? 일 때문에 만나는 남자들이 풍기는 일상적인 냄새들과 다른 냄새. 녹차 맛이 날지도 모른다. 나무 냄새가 날 수도 있겠지. 그에게서 멀어지느라 옆걸음질을 치다가 움푹 빠지면서 휘청했다. 대웅전 기단 밑에 둘러진 기왓 고랑이구나 싶은 찰나 옆구리를 기단에 부딪힌다. 아얏하며 옆구리를 싸쥐며 쭈그려 앉는데 괜찮습니까?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다가왔다. 무릎을 마주칠 것처럼 바싹 다가와 들여다보기는 해도 나를 만지진 않는다. 안 괜찮아요. 부처님이 절 미워하시나 봐요. 그 와중에 부처님까지 떠올리는 걸 보니 응급실까지 가지는 않아도 되겠군요. 어딜 부딪힌 겁니까? 옆구리요? 조금만 이러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체면치레 하느라 말대꾸는 해도 왼쪽 갈빗대 아랫부분이 아파 당장 허리 펴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가 일어서는가 싶더니 옆구리를 쥐고 앉아있는 나를 그대로 안아 올렸다. 무슨 말을 할 새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다. 나를 아는 채 어둠 속을 성큼성큼 벗어난 그가 큰 스님 방 앞 툇마루에 나를 가만히 내려놓는다. 채취가 어땠는지도 모르겠다 싶어 슬며시 웃는데 스님 방에서 창호지를 뚫고 나온 불빛과 텔레비전 소리가 소란스럽다. 그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큰 스님은 시중에서 파는 모시메리 잠옷 차림에 목침을 벤 채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었다. 자잘한 하늘색 꽃무늬가 새겨진 자리 옷채로 아이처럼 잠든 노 스님이 귀여워 또 웃음이 난다. 벌써 주무시네요. 자리에 누우시면 금방 잠이 드십니다. 소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죠. 공양 때를 제외하면 시간에 구애받는 일도 없으십니다. 부딪힌 데는 어때요? 들여다보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통증이 가시는 게 느껴져 가만히 허리를 펴보니 펴졌다.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가 큰 스님 방으로 들어가 텔레비전과 불을 끄고 나와 방문을 닫았다. 저 차 한 잔 더 하고 싶은데요. 이번엔 제가 끓일게요. 괜찮죠? 지칭도 없이 함께 차를 마시자 청한 내 말투에 어리광이 배어 있었다. 어리광이 배어 있었다는 걸 깨닫고 자조하는데 그도 뒤늦게 물소리처럼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의 방으로 건너갔다. 나도 일어났다. 괜한 엄살이었던 것처럼 가셔버린 통증이 아쉬울 지경이었다. 찬물을 올려놓고 아까 보은 스님이 부셔놓은 닭이를 챙기고 몇 가지의 찻잎 봉지와 커피 믹스 봉지가 든 바구니를 찬장에서 찾아냈다. 보은 스님은 내가 든 방 앞에 툇마루를 훔치는 중이었다. 내 방을 훔치고 나온 것이다. 진작에 닦아둘 걸 싶어서 민망한데 인사치레 하자니 그도 우스운 것 같아 모르는 채 해버린다. 아까 마신 차가 우전차라 해서 이번엔 작설차 봉지에서 덜어왔습니다. 손수 우려 드세요. 저는 손님이니까 제 취향대로고요. 마당으로 내려서서 손을 털던 그가 건건한 소리로 웃으며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절집에 살지만 이따금 커피도 마십니다. 중도 사람이니까요.
웬만한 것은 하고 웬만한 건 안 하고 그러고 살지요. 그런 소리는 나도 하겠네. 속에서 비집고 나오는 것은 간지러운 웃음기였다. 감정이 자꾸 해퍼지는 것이다. 스님이 차관에 찻잎을 넣고 물을 붓고 뚜껑을 덮었다. 나는 두 손으로 감싼 잔을 살짝 치켜 보이며 짐짓 가벼운 투로 말머리를 풀어보았다.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직 호구조사가 덜 끝났습니까? 걘 틀림없이 공무원일 게다. 큰 스님께서 그러시던걸요.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이면 그 스님의 이야기를 조금은 알고 있지 않을까? 입이 마르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가가 입안에서 매물돌았다. 엄마는 가끔 피를 토하곤 했다. 그 이부자리를 손질하던 이모 할머니는 한숨을 곧잘 쉬었다. 할머니는 이모 할머니가 빨래하는 모습을 보면 낮은 소리로 씹었다. 저것들이 짝꿍이 되어 날 기망하려 들어. 그럴 때 이모 할머니를 보는 할머니의 눈빛은 가시를 박은 듯 했다. 할아버지와 이모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을 노려보는 시선보다 더 매서웠다. 내 당장 너를 내다 놓고 조리돌림을 시킬 수도 있다만 내 새끼들 때문에 내 새끼들한테 구름 낄까봐 참는 거니 그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올 생각 마라. 엄마 방문 앞에서 그렇게 소리치던 할머니는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다. 많이 아픈 것 같은데 택시를 불러서 큰 병원이 있다는 대처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 병원? 좋아서 얻어온 병이니 싸안고 가면 더 좋겠구나. 내가 곁에 있으나 마나 할머니는 잊지 않을 만하게 한 번씩 외치곤 했다. 내 입학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만큼 어머니의 병은 깊었다. 아버지의 잿날이 돌아와도 어머닌 절에 가지 못했다. 옵는 병이라고 어머니 곁에서 잠자는 것조차 진작에 차단당했던 나는 살붙일 곳이라곤 없었다. 이모 할머니가 가장 가까웠으나 그 치맛자락에 감겨드는 것도 할머닌 싫어했다. 오빠는 학교 다니기 위해서 서울에 가 있었다. 크나큰 집에서 식구마다 따로 자는 밤은 날마다 귀신이 나올 것처럼 스산했다. 이곳에 무슨 연고가 있죠? 묻는 것도 아니고 단정하는 것도 아닌 투의 말을 들으며 손에 쥔 커피잔의 온도를 감지해 본다. 낯설지 않지만 불편한 이 절에서 밤을 지내기로 한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죽음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나이에 알아서 어쩌자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 원인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연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무턱대고 와서 왜 여기서 밤을 나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릴 때 제가 엄마를 따라 이곳에 다닌 적이 있다는 것만 확실할 뿐이에요.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으면 한나절씩은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다 못 걸어서 엄마한테 업히고 이모 할머니한테 업히고 또 걷기도 하면서 오곤 했는데 여기 도착해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오늘은 차로 오긴 했지만 15분 걸리더군요. 당연한 그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말을 그치자 사위가 정적에 휩싸여 버린다. 천지간에 그와 나 둘뿐인 것만 같았다. 꼭 남의 집에 잘못 든 것 같아 망연해지는데 저만치 석등 안에서 촛불이 여짓거렸다. 혹시 해명이란 법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내가 쳐다보는데도 아랑곳 없이 석등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만을 건너다 본다. 큰 가문 끝에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기상 예보가 있었다. 태풍의 눈에 들어있으면 고요하다던가. 산속은 정적의 잠식당에 숨소리도 낮추고 있는 형국이다. 침묵을 견딜 수 없어 한숨을 내쉬다 그가 나를 보는 것 같아 고개를 돌리니
시선이 마주친다. 한참처럼 느껴질 만큼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방 안에서 나온 빛이 경사지게 그를 비추는 참이라 눈빛을 읽을 수가 없다. 보딸인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맨손인 내게 뭔가를 내놓으라는 것만 같아 나는 쫓기듯 다시 중얼거린다. 제가 엄마 따라 여기 오곤 했던 그때 저를 업어주시던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업히면 금방 잠이 들어버리곤 했어요.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 등에 베었던 습기 어린 촉감이 가끔 떠올라서 놀랄 때가 있죠. 든든하고 익숙하고 그러면서도 슬픈 기분이었지 않나 싶어요. 아직 슬픔이 뭔지 몰랐을 만치 어릴 때였는데 그는 여전히 말이 없다. 표정이 없는데 멀게 느껴지지 않는 그의 얼굴이 신기해서 가만히 건너다 보았다. 중이면 다 저럴까? 그의 어깨를 붙들고 마구 흔들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 스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큰 스님께 그때 계셨던 분들에 대해 자꾸 캐물었던 것 같아요. 전 그분을 굉장히 미워하면서 컸거든요. 병을 못 이겨 죽은 엄마는 더 미워했고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 전부를 미워하면서 커온 셈이에요. 근데 제가 왜 아무하고도 나눠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이던 그가 다시 고개를 돌려 석등을 건너다 보면서 입을 열었다. 힘드시면 그만하세요. 대신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하지요.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더랍니다. 전쟁이 나던 무렵에 대학에 다니던 사람이니까 살만하던 집안에 공부도 제법 한 사람이었죠. 휴전이 되고 전쟁통에 목숨 보전한 것이 대견해서 집안에서 혼인을 시켰다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몇 년 동안이나 종무소식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집을 떠날 때 회임을 했던 그의 아내는 혼자서 아이를 기르며 살았습니다. 전쟁 때 죽을 뻔했던 목숨이 겨우 살아서 장가가 아이까지 낳았는데 자취를 알 수가 없으니 집안에선 딱할 노릇이었겠죠. 그런데 저 윗지방 어느 절에선가 그 사람을 보았다는 풍문이 들렸더랍니다. 그 어머니가 며느리 모르게 찾아가 보니 틀림없는 아들이었어요. 중이 되어 있었던 거죠. 어미는 기가 막혔죠. 며느리에게 그 얘기를 전할 도리가 없었죠. 하지만 며느리도 결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는 분노했죠. 몇 년을 고이 남편을 기다렸던 아내는 아이를 놔두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재혼을 했죠. 아이는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먼 산 보기를 잘했죠. 자라면서 부모가 각기 한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길눈이 트일 때부터 방학을 하면 언제나 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버린 이유는 알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린 이유는 납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한마디를 묻기 위해서 한 학기 내내 용돈을 절약하고 방법이 된다면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떠도는 사람을 찾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렇게 절집을 찾아다니다 보니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절집에 발목이 잡히는 것 같은 자신을 그 소년, 아니 청년은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는 일을 포기했는데도 절집을 외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가 한없이 이어질 것 같던 이야기를 멈췄는데 내 팔에는 오소소 소름이 돋아 있었다.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먼 산보기가 아니라 대웅전을 향해 똑바로 앉은 자세로 아무 느낌이 섞이지 않는 목소리로 내뱉고 있는 이 사람. 아니, 이 스님은 누구인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벌써 차게 식은 커피 한 모금을 홀짝 넘긴다. 내 기색이 편치 않다 여겼던지 그가 돌아다 보았다. 불편해 보이는군요. 거북하시면 그만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계속해 주세요.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어쩐지 이 얘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제 예감과 무슨 이야기든지 바라는 그 눈빛 때문에 시작한 거니까. 자신의 예감이 자신 있다는 것인지 나를 살피는 눈빛만으론 짐작할 수가 없었다. 그의 눈길을 비켜서 석등을 바라보는데 그가 말을 이었다. 그 청년이 절집에 몸을 담은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한 사건에 연루되어 낯을 익혔던 절에 피신을 하게 되면서였죠. 청년은 당장에 군대 가기도 싫었고 그렇다고 감옥이란 곳에 생리도 익히기 싫어서 그곳에 몇 달이나 머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됐을 때도 청년은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주 붙들려 버린 거지요. 절집 식구가 된 다음 그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한 곳에서 한 달을 보내기도 하고 몇 계절을 나가기도 하면서 세월을 채웠습니다. 그러다가 쇠락해가는 한 자그마한 절에 들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그리 먼 곳은 아니었어요. 그곳이 번성한 절집이 아닌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로소 집을 찾은 듯 편했고요. 게다가 머무르는 중이 많지 않아 거기서 자기 몫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친의 자취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여태껏 속세의 인연을 쫓아왔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속세의 아버지가 그곳에서 세상을 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따금 찾아드는 나이든 불자들, 주로 여인들이죠. 그들의 말을 종합해 본 결과 그 절의 전설처럼 되어버린 이야기 하나를 완성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의 부친은 중신분으로 사람한테 빠져든 모양이었어요. 사랑이라 불러야겠죠. 병약하면서도 단아한 여인이었던가 봐요. 파괴를 할 수도 있으리란 생각을 못했던 게 그 사람들의 불행이었던 듯 했습니다. 여인의 집안이 근동에선 제법 한다 하는 집안이었나 봐요. 중하고 정분이 나서 달아날 수 있는 여인이 못 되었던 거죠. 여인이 절에 오지 못하게 되고 발병한 병은 깊어지고 그는 결국 그렇게 죽었다고 해요. 중이 죽으면 거치기 마련인 다비식도 치르지 못하고 암장을 당하듯이 묻혔답니다. 아비의 무덤을 확인한 젊은 중은 이제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떠남은 그의 운명이니까. 그렇게 살도록 지워진 생이니까. 하지만 절집에 어쩔 수 없이 잡혔듯 그는 거기서도 떠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필요도 없다는 것을 화두처럼 깨달았죠. 어떠한 곳을 가도 다 같다는 것 말입니다. 다음 말을 기다렸다. 다음이 있어야 했다. 혹은 중간의 어느 부분에 대한 보충이라도. 병약한 여인과 스님의 발병은 선후가 뒤바뀌지 않았던가. 어머닌 들에 나가 일은 못했어도 여기까지 한나절을 걸어올 수 있을 만큼은 건강했다. 그를 돌아다 보았다. 그는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듯 담담한 얼굴로 석등을 건너다보고 있을 뿐이다. 어머니 죽음을 발견한 사람은 나였다.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할아버진 읍내 종친 모임에 나갔고 이모 할머닌 며칠 집을 비운 때였다. 동네 입구 느티나무 아래서 동무들하고 놀다가 할머니가 머리에 함지박을 인 끝순 언니를 달고 들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점심참에 엄마 방 앞에 도둑처럼 다가들다가 들켜 혼이 나고 집에서 쫓겨난 참이었지만 할머니가 없다면 엄마를 만날 수가 있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우리 모녀는
흑백 텔레비전 속에서 접선하는 간첩들처럼 굴었다. 어머니의 찡그린 웃음이 슬프기는 해도 그럼 잠깐만 안아보자고 해줄 것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집안은 고즈넉했다. 어머니 방은 뒤채였다. 엄마, 나왔어 하며 방문을 열었는데 어머닌 엎드려서 고개를 외로 꼬고 있었다. 입가는 핏자국으로 더뭇더뭇했다. 엄마가 지금 굉장히 아픈가 보다고 여겼다. 눈을 뜬 채였으니까. 수건을 찾았다. 엄마 피를 닦아줘야 했다. 많이 아프긴 해도 그런 모습은 항상 깨끗하고 예쁜 엄마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구석에 뒹구는 옷가지를 집어들고 엄마 얼굴을 만졌을 때 나는 기겁을 해서 주저앉았다. 무서움이 온 몸을 휘감았다. 엄마가 죽었다. 방문 밖으로 내달았다. 대문 앞에서 들판을 향해 뛰려던 순간이었다. 무엇에 낚아채인 듯이 발걸음을 멈추곤 뒤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 방을 향해 뛰었다. 돌연 엄마 피를 씻어주어야만 할 것 같았던 것이다. 피를 닦으려는데 어머니의 흡든 눈이 나를 노려보았다. 엄마, 눈을 감어. 무서워, 엄마. 눈을 감어. 엄마 눈을 향해 손을 뻗는데 5손가락 낱낱이 절절거렸다. 눈을 감기고 나니 비로소 엄마가 무섭지 않았다. 내 치마에 침을 묻혀서 어머니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았다. 벌써 대부분 말라붙어서 그것을 다 지우려니 침이 바짝 밭았다. 커피가 다 식었겠군요. 여태껏 움켜쥐고 있던 잔을 내려놓는다. 차 한 잔을 마시기도 전에 끝나버린 이야기. 정정되어야 하는 기억 혹은 사실들의 머릿속이 휑하게 빈 것 같았다.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다. 그는 자기 이야기 속 인물들과 내 기억 속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섞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그들은 합치되어 있지 않은가. 입에 남은 커피의 뒷맛이 쓰고도 찝찝하다. 비로소 산새며 풀벌레들의 소리가 들렸다. 습기 머금은 바람도 함께 느껴졌다. 비바람을 품은 거대한 구름덩이가 이 근처 어딘가에 벌써 와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지금껏 따르지 않았던 차를 이제 따라 드는 참이다. 한 잔을 마시고 또 한 잔을 따른다. 길고도 짧았던 옛날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도 목이 말랐던가 보다. 아버지, 전생의 기억이 이때도 찾을 길이 없을 만큼 아버지의 기억은 내게 전무했다. 하지만 9살 나던 해 세상을 뜬 어머니의 기억은 그리움으로가 아니라 그 마지막 형상으로 나를 지배해왔다. 병들었으나마 엄마라는 존재가 있을 때의 나는 그저 보통 계집아이였으나 그악스럽게도 어머니 죽음을 수습했던 나는 평균치의 삶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어렸을 때는 할머니를 미워했다. 할머니가 엄마를 죽였다는 생각을 끝내 떨쳐내지 못했다. 머리가 자라자 그 대상이 아버지로 바뀌었다. 그 다음 사람이 얼굴조차 희미한 그 스님이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언제나 배경처럼 떠오르는 모습. 전체적인 윤곽은 떠오르되 자세한 모습은 떠오르지 않는 그 얼굴이었다. 그 인매를 돌이켜보려고 애를 쓰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깨달아야 했던 어머니에 대한 애증. 울지 모르는 계집애는 독한 년 소리를 자양분 삼아 자라났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내버려 두세요.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가 훨씬 힘든 법인데 지나간 것을 붙들고 미워하며 살자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업장을 풀어버려야 심신이 가벼워집니다. 스님다운 말씀이네요. 내 이죽거림에 그가 걸걸한 소리를 내며 웃었다. 아무리 절집에 몸을 담았다 손 치더라도 그가 지난 일들에서 해방되었다는 게 억울했다. 그 심사가 어이없어도 하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고 보니 결국 이야기 속의 사람이 앞에 앉은 사람이 되고야 말았다. 진작에 여길 왔더라면 어땠을까? 전화벨 울리는 소리가 착각인가 했더니 빈잔을 돌리고 앉았던 스님이 자기 방으로 건너갔다. 문 대신 드리워진 주렴이 자잘거린다. 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는 소리에 이어 그가 주렴을 걷고 나타났다. 이름이 수인입니까? 내게 온 전화라니. 내가 여기 온 것을 집에서 어찌 알고. 그의 방은 고문서를 쌓아놓은 서고를 연상케 했다. 남쪽으로 난 들창과 출입구를 제외한 벽면마다 책이 빼곡히 쌓인 채였다. 전화기는 방 입구에 놓여 있었다. 전화를 한 사람은 오빠였다. 너 거기서 뭐라는 거니? 어떻게 알았소? 할머니가 혹시 거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 전화번호부에 나왔길래 해보는 참이야. 자상하기는 하나 영악한 면이라곤 눈 씻고도 찾을 길 없는 이모 할머니가 내 소재를 유추해냈다는 사실이 놀랍다. 할머니가 그렇게 가시고 나서 몇 달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오빠와 나를 불러앉히고 이모 할머니와 한 방을 쓰겠다고 선언했다. 수발을 둘 사람이 필요하다. 놀다가 늦었는데 운전에 자신이 없어서 못 내려갔어요. 오빤 여기 안 와봤지? 길이 논두렁만 해요. 구불텅. 가로등도 하나 없고 그냥 내려가다가는 그 길이 황천길이 될 것 같아서 나 지금 죽기는 억울하잖아. 하여간 너란 애는. 오빠는 할 수 없이 수그러들었다. 어울리지 않게 절엔 왜 가? 부하를 참지 못한 오빠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나보다 7살 많은 사람이었다. 어려서 부모를 여윈 집안에 장자답게 일찌감치 철이 들어서 나와의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들었다. 나를 일방적으로 용납해주며 시작된 오누이의 밀착은 20년이 넘게 이어져 왔다. 내 버릇없음과 얼토당토하는 고집은 순전히 그가 키워놓은 셈이었다. 그 스스로 자초한 일인 것이다. 이름이 수인입니까? 방금 물으셨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뜻은 안 그래요. 즐기디 즐긴 목숨이란 뜻을 달고 있죠. 제가 유복녀거든요. 내가 지금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싶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석등 앞에 서서 산자락의 어둠을 꿰뚫고 있었다. 아직 초저녁이었다. 오빠의 허락이 떨어진 외박 아닌가. 마음 편하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밤이었다. 하지만 이 산중에서 뭘 할 것인가.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스님을 보며 남아서 밤을 날 명분을 찾을 수가 없었다. 스님, 그만 가봐야겠어요.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회색빛의 모시 장삼이 자낙자낙 따라 움직였다. 위험합니다. 노상 드나드는 저도 밤에 운전을 해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가죠 뭐. 거북이 소풍 나온 셈 치면서요. 그래도 안 됩니다.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논두렁만 하다면서요. 오늘 밤은 이에서 주무십시오. 여행 왔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잡갑스레 걱정을 하는 그 때문에 무거웠던 마음이 솔솔 사가내린다. 언죽번죽한 장난기마저 다시 발동하려는 듯 싶었다. 저도 이야기 속 누구처럼 스님을 유혹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고 싶을 것 같은데요. 석등에 비치는 그의 표정에 잔잔한 웃음기가 서린다. 내 명치께에서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렇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해탈한 셈 치지요. 해탈했으니 내일 아침에 수인이라는 사람 손잡고 여길 나서면 될 테고요.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이 생기면 하고 가물어서 모기가 없다더군요. 문 열어놓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베개하고 읽을 거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내 농담을 거리낌 없이 받아낸 그가 대웅전을 향해 합장을 하더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별 수 없이 휑한 방 안으로 들어선다. 쪽창 및 벽에 기대고 앉자 무거운 피로가 몰려왔다. 가슴 한켠에 잔뜩 눌려있던 컴컴한 기운이 뭉텅 도려져 나간 것 같음에도 밤을 날 일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뭔가가 빠져나간 자리가 감당하기 싫을 만큼 허전한 것도 같았다. 접니다. 앉은 걸음으로 문 쪽으로 다가갔다. 가슴에 얇은 이불과 베개를 안은 그가 방 안에 그것들을 들이밀고 뒤돌아섰다. 편히 쉬십시오. 문턱에 얹힌 말은 그것뿐이었다. 겁쟁이. 야박하기도 하네. 혼잣말을 하다 말고 실없이 자주 한다. 이불 뭉치 위에는 읽을 거리가 놓인 채였다. 공기와는 다르게 찬기가 느껴지던 참이어서 책을 치워놓고 요를 깔았다. 이불은 발치에 놓고 옷을 입은 채 들어누웠다. 책을 읽을 마음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바냐바라 밀다 심경이라니. 절에선 꼭 그런 책을 봐야 하는 법이라도 있는가. 내가 몇 년을 수험 공부에 매달렸는데 골치 아픈 책을 나몰라라 한 게 언제부턴데. 책을 넘겨볼 마음은 전혀 생기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들릴 것 같지 않더니 불을 끄자 소리들이 스며들었다. 나무들이 부대끼는 소리, 그 사이를 훑고 가는 바람소리, 대웅전 뒷곁에서 자란자란 들리는 물소리, 가물가물 잠이 들 것도 같았다. 그런데 뭔가가 퍼뜩 스쳐갔다. 책이 유난히 바래 보였던 것이 갑자기 가슴에 맺혀온 것이다. 불을 켜니 주황색의 불빛이 그새 어둠에 익숙해진 눈을 겨냥하고 사정없이 달려들었다. 손을 가린 채 잠시 빛을 익혔다. 최혜원 전 해명. 가로로 그렇게 중정 사인이 된 속지를 무심히 넘기다가 놀라서 책에 머리를 박았다. 엄마라는 낱말조차 필요가 없었던 지난날 어머니 이름은 사어가 되어버린 낱말이었다. 어쩌다 호족등본을 첨부해야 할 때마다 사망이란 가위표를 달고 있어서 눈을 아프게 하던 그 최혜원. 시대에 맞지 않게 세련됐다고 이죽거리다가 오빠에게 혼이 났던 이름 어머니. 내 기억 속에는 잔영으로만 남아있던 어머니의 젊은 날이 책 속에 오롯이 남아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10개 번진 여릿한 필체는 젊은 여자의 것이었다. 공부를 했던가. 어려운 낱말들 끝에 주석으로 나타난 글씨들은 알아볼 수 없게 흐려진 것이 많았다. 그러나 책 한가운데쯤에서부터 한 페이지에 한 문장씩 활자 및 여백에 쓰여진 글자들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치 나직하게 살아있었다. 스님, 병이 깊어갑니다. 그렇게 적혀 책이 끝날 즈음까지 이어진 글자들은 그리 오래지 않아 다시 배웁게 되기를 로 맺어져 있었다. 잠이 든 것은 새벽녘이었다. 이 사람이 문을 열어놓고 자는구먼.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면 산아래 마을까지 행보를 다닌다는 큰 스님이 문을 닫아주는 것까지 설핏 느끼며 잠이 들었다. 쪽방으로 스며든 햇빛이 더워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 무슨 기적처럼 느껴졌다.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도 먼 없이 잔 듯 몸이 가뿐한 것이다. 기세 좋은 햇살이 절 마당에 포질하는 중이었다. 아무리 가뭄이 드세도 절집물이 마르는 법은 없지. 지난 가뭄에 물 들어오는 사람 많았다. 지금 올라오는 한가한 노인네들도 있을 게야. 큰 스님이 어린애처럼 따라다니며 더넘스런 정을 부렸다. 보은이 저기 큰 절에 갔지. 자주 그런데 불려가. 강회 말이야. 불자들을 불러 앉히고 법리를 얘기하지. 그 사람 잘해. 아주 똑똑해.
모셔가려고 애를 쓰는 절이 제법 있지. 왜 안 가기는? 나 밥 해주려고 안 가는 게지. 재밌니? 시집 갈 나이가 된 것 같다. 큰 스님은 이도 없는 인매를 일죽거리며 짓궂게 웃어댔다. 보은이가 밥 차려두고 가더라. 먹고 나랑 더 놀다 내려가거라. 스님이 달마대사 같은 몸집을 흔들며 내 손을 잡아 끌었다.